루이지 피란델로 작가 단편소설 제목 귀신의 집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루이지 피란델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로 인간이 지닌 인식의 불완전성과 내면의 모순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소설은 언제나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이 작품 역시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인간의 우스꽝스러운 자기기만과 내면의 두려움을 특유의 재치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버무려내고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는 등장인물들이 하나의 기이한 현상을 두고 벌이는 심리적 줄다리기와 그들이 보여주는 맹목적인 확신에 있습니다. 엄격하고 차가운 법의 논리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공포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나약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당대 사회에 만연했던 허위의식과 얄팍한 권위주의를 비판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따라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묵직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환상 사이에서 길을 잃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는 어떤 기반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깊은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생쥐는 덫에 걸려도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덫이 자신을 잡으려는 것임을 안다면 잡힐 까닭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그 덫에 빠진 뒤에도 생쥐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미친 듯이 좌우로 오락가락하면서 수염이 송송 난 작은 코를 창살 사이에 쳐박고는 빠져나갈 길을 찾아 절망적으로 찍찍거린다. 인간은 소송을 벌일 때 자신이 지금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덫 속에 빠진 생쥐는 몸부림치지만 인간은 떠들지 않는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덫에 걸린 생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다. 실제로 소송을 하러 온 사람들은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권태로움에 가득 차 괴로워하는 것이다. 어느 무더운 8월의 아침, 변호사 준모 씨의 응접실에는 변호사와 상의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무도 자리를 옮기는 사람은 없었지만 서로 주고받는 증오의 시선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변호사가 자기에게만 전념해 주기를 바랐으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온다면 한 사람에게 배당되는 시간이 극히 짧을 것이라는 느낌을 저마다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대해야 할 많은 사람들 그리고 혹독한 더위 속에서 따지고 밝혀야 할 온갖 문제에 들볶이고도 사건을 대하는 변호사의 정신이 맑을 것인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거의 광적인 속도로 뭔가를 베끼는 서기가 힐끗거리며 괴종시계를 쳐다볼 때마다 두세 명의 소송 의뢰인은 권태에 질려 한숨을 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위와 오랜 기다림에 지쳐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재앙과 파멸이 기록된 법률 서류 더미를 쳐다보곤 하였다. 또한 무관심한 표정을 짓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창에 들이운 초록색 덧문을 통해 행복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거리의 사람들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더위와 흐르는 땀 때문에 더욱더 귀찮게 달려드는 파리떼를 쫓느라 사나운 몸짓으로 손을 내젓곤 했다. 그런데 그 파리보다 더 성가신 것은 변호사의 아들로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녀석은 맨발에 머리도 빗지 않은 채 사무실에 붙어있는 살림채에서 나와 제 아버지의 손님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게 무슨 상자죠? 어떻게 열어야 하죠? 이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떤 유력한 소송 의뢰인을 배웅하기 위해 문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이 들릴라 치면 꼬마는 부랴부랴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서기의 다리 사이에 숨어버리곤 했다. 변호사가 나오면 응접실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하나같이 애원하는 듯한 눈초리로 변호사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변호사는 두 손을 치켜들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번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운이 좋은 의뢰인 하나가 비굴하게 변호사를 따라 들어가며 문을 닫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앉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기다림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조바심을 내지 않는 3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보기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딸인 듯했다. 남편은 60줄에 들어선 사람으로 우울한 비탄에 잠겨 있었고 차양이 넓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엷은 회색 눈은 사팔뜨기로 큼직한 코에 바싹 붙어 있었으며 의자에 구부리고 앉아 머리를 푹 숙인 채 여윈 2손을 지팡이에 올려놓은 모습은 마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의 옆에는 첫눈에도 우둔해 보이는 그의 아내가 사나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억새 몸집에다 가슴이 붉어진 그녀는 솜털이 보송보송한 붉은 뺨에서 튀어나오는 2 줄기 시선을 천장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마르고 창백하고 사팔뜨기 눈이 아버지와 닮은 딸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을 한꺼번에 바라보노라면 아버지와 딸 사이에 끼어 앉은 그 여인 덕분에 2 사람이 굴러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 3 사람은 다른 소송인들로부터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그 가련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아주 중요하여 변호사와의 면접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3번이나 뒤에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차례를 양보해 주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누가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일까? 근친 살해를 당했을까? 혹은 살인이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경제적 파탄일까? 아니, 경제적 파탄은 아닌 것 같다. 부인은 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큰 금귀고리가 귀에 달랑거리고 금목걸이가 목에 걸려있는가 하면 큼직한 금 액세서리가 가슴 위에서 들먹거리고 부채에는 큰 금줄이 달려있는 데다가 뭉툭한 손가락에는 값진 반지들이 질비하게 끼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준모 변호사와 상의하러 온 문제는 무엇일까? 소송 의뢰인들은 차례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끝냈지만 그 3 사람은 꼼짝 않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다만 그 부인만이 이따금 부채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딸에게 몸을 굽혀 골무를 잘 간수하라고 주의를 줄 뿐이었다. 몇몇 소송 의뢰인들이 변호사의 아들을 그 3 사람에게 밀어보내려 무던히 애썼지만 그 구슬픈 얼굴에 겁이 난 꼬마도 그들만은 어쩌지를 못했다. 정오쯤 되어 소송 의뢰인들이 모두 돌아갔을 때에도 이들 3 사람은 여전히 꼼짝도 않고 말없이 앉아 의자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여보시오, 왜 들어가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요? 서기가 머리를 들고 짜증을 내며 말했다. 들어가도 되나요? 남자가 변명하는 투로 물었다. 3 사람은 일어섰다. 물론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말고요. 벌써 들어갔어야 합니다. 지금 점심때가 다 된 줄 모르시나요? 참, 그런데 성함이... 그는 마침내 모자를 벗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던 장식물의 고문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의 다몽색 머리에서 땀이 강물처럼 흘러내려 그의 핏기 없고 유령 같은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는 서기에게 허리를 굽히며 나직한 목소리로 정중히 말했다. 피치릴리 세라피노 올시다. 그 3명의 낯선 소송 의뢰인이 방에 들어섰을 때 변호사는 오전의 일과가 모두 끝난 줄 알고 책상을 정리하고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누구시오?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피치릴리 세라피노 올시다. 남자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2 여자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을 보며 깊숙이 머리를 숙이고 숨을 들이켰다. 변호사는 그 낯선 소송 의뢰인들을 쳐다보며 앉으라고 말했다. 빨리 이야기하시오.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3 사람은 책상을 마주하고 나란히 앉았다. 몹시 당황한 표정들이었다. 피치릴리는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오히려 더욱더 가련하게만 보였다. 그는 아마도 미소 짓는 방법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실은 아버지가 더듬거리자 딸이 끼어들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는데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눈을 여전히 천장으로 향한 채 그의 어머니가 뒷말을 이었다. 한 사람씩 말씀하시오.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용건이 뭐요? 다른 게 아니고. 피치릴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우리는 소환당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대뜸 소리쳤다. 살인이에요. 살인. 엄마, 제발. 딸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피치릴리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 허약한 체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위험을 보이며 애원했다. 내가 말하리다. 말하로. 그리고는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강제로 쫓겨나게 되신 거로군요. 변호사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 게 아니올시다. 피치릴리는 변명하는 투로 말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올시다. 우리가 자진해서 그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집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러자 집주인은 계약 위반과 또 우리가 그 집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남겼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더군요. 어째서? 변호사 준모는 얼굴빛이 흐려지면서 이번에는 그 아내를 보고 말했다. 당신들은 그 집을 나왔고 그 집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남겼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변호사에게는 목사에게 고해성사를 하듯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혹시 당신들이 그 집을 예를 들면 비도덕적인 영업에 사용한 것 아니요? 천만에요. 피치릴리는 가슴에 두 팔을 겹쳐놓으며 재빨리 말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영업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은 아내가 가끔 푼돈놀이를 했을 뿐이죠. 아무도 몰래. 아주 정당한 이자를 받고. 알겠소. 그것은 우리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집주인 그라넬라 씨는 우리가 그 집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몸이 떨리지만 우리가 그 집에 살던 3개월 동안 괴상한 것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우리가 본 것을 목격하더라도 그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의 아내가 긴 한숨과 함께 불쑥 말을 하고는 일어서서 십자가를 그었다. 박해였어요. 정말로 박해였어요. 딸이 중얼거렸다. 정말 그래요. 이것은 박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덧붙였다. 물론 달리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그 집에서 박해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박해를 당했다는 거요? 변호사가 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저 귀신한테서요. 피치릴리는 한참 만에야 책상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귓속말로 하기조차 두렵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곤거렸다. 분명 귀신입니다. 누구에게요? 변호사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었다. 귀신이요? 귀신. 아내가 반항하듯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변호사는 잔뜩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귀신에게 박해를 당했다고. 나가주시오. 난 점심을 먹어야겠소. 괜한 일로 시간 낭비할 틈이 없단 말이오. 그러자 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책상에 바짝 붙으며 사정했다.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 말을 믿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똑똑히 보고 들은걸요. 우리는 석 달이나 박해를 받았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사정을 하느라 법석을 떠는 바람에 변호사는 더욱더 화가 났다. 알았다니까. 당신들은 돌았소. 변호사를 찾아올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에게나 가보시오. 하지만 저는 영장을 받은걸요. 피치릴리는 기도라도 하듯 두 손을 깍지 끼고 애원했다.
어쨌든 좋아요. 변호사가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이게 선생님의 충고입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쳐놓고 말했다. 아니, 이것이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인가요? 선생님이 만일 우리가 당한 것처럼 괴로움을 받았다면, 우리처럼 귀신을 보았다면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 당신들이 정말로 보았단 말이오? 변호사가 빈정거렸다. 물론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죠. 피치릴리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제 눈으로 분명히 보았어요. 딸이 덧붙였다. 아, 그래. 그 눈으로는 볼만도 하겠군.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팔뜨기 눈을 가리키며 고함을 쳤다. 그럼 내 눈은 어때요? 아내가 오른손을 뻗어 가슴에 대고 검은 눈을 한껏 크게 떠보이며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내 눈은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커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요. 이 눈이 지금 선생님을 보듯 똑똑하게 귀신을 봤단 말이에요. 틀림없죠. 변호사가 조롱하듯 말했다. 정말이고 말고요. 선생님이 아직도 우리를 못 믿으시겠다면 증인을 댈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해줄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분명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증인이라고요? 네,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죠. 누가 손을 대지도 않는데 움직이는 의자 같은 걸 보았지요. 의자라? 네, 의자예요. 저 구석에 있는 의자 같은 건가요? 네. 저런 보통 의자가 길거리의 소년들처럼 거꾸로 서서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뭐라 할까? 내 딸이 만든 오렌지같이 생긴 바늘꽂이가 보이지 않는 손이 던지기나 한 듯 남편의 얼굴로 날아오고요. 아, 그리고 옷장이 경기라도 난 듯 흔들리고 삐걱거리고 또 그 속에서 생각하기만 해도 소름이 쭉 끼쳐요.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예요. 딸이 덧붙였다.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지요. 아버지가 다짐하듯 말했다. 그러자 부인이 말을 이었다. 적어도 연함은 사람이 이 일을 보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거를 댈 수 있을 거예요. 하긴 우리 세 사람이 더 많이 보고 듣고 했지만 티니나 그 골무 말이야. 갑자기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자 딸은 네 하고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은으로 만든 아주 작은 골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그 골무를 끔찍이도 좋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골무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사흘 동안이나 삽사지 찾아보았지만 결국 못 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그 빌어먹을 놈의 집에는 모기가 득실득실하죠. 어머니가 말 참견을 했다. 그리고 그놈의 모기들이 크기는 또 얼마나 크다고. 아버지가 머리를 흔들며 다짐을 하듯 말했다. 모기장 위에서 뭔가가 뛰는 듯한 소리를 들었어요. 딸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작은 물건이 천장에 세게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제 골무였어요. 바짝 오그라졌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오그라졌어요. 아버지가 되풀이했다. 저는 그것을 집으려고 벌벌 떨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굽혔는데 그때 천장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깔깔깔깔 마구 웃어제치는 소리가. 어머니가 끝을 맺었다.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뒷짐을 진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재미있는 귀신이로군. 그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으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진실을 캐보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계속해봐요. 계속해. 참 재미있군. 재미있다고요? 재미있다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내가 되받았다.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일입니다. 귀신들은 침대 시트를 벗기고 밤이면 우리 배 위에 걸터 앉았으며 어깨를 껴안거나 손을 움켜잡기도 했죠. 가구를 마구 흔들고 초인종을 눌러대거나 음식에 독약을 뿌리고 냄비에 재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미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집주인 그라넬라 씨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면서 잘 먹고 신경이나 안정시키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제발 직접 와서 그 꼴을 한번 보라고 사정했지만 들은 채도 않더군요. 그러고는 오히려 우리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 목숨은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릴 믿으십시오. 충분한 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변호사는 언제나처럼 마지막 말은 못 들은 채 했다. 그는 한동안 책상 곁에 서서 자신의 수염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괴종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이미 1시가 다 되어 있었다. 그의 가족은 그를 1시간 이상이나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점심시간은 이미 늦어버렸다. 이건 좀 사건이 특이한데.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들의 귀신 이야기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말한 것은 모두 상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문제의 법률적인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당신들은 뭔가를 보았다고 했소. 그리고 당신들이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할 만한 증인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뭐랄까 그 특수한 박해랄까. 나도 이 사건이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인정하오. 사건을 맡을 의향이 생겼소.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시오.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아침 다시 들러주시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알려드리리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괴상한 사건에 대한 생각이 변호사의 머리를 맴돌았다. 점심을 먹은 그는 습관대로 낮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귀신이라. 그는 혼자 코웃음을 치면서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틀림없이 귀신을 보았다고 거듭 맹세하던 그 세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되살아났던 것이다. 그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가서 참고 서적을 들춰보았다. 민법 1575조와 1577조가 그 사건을 위해 뭔가 근거를 제공해 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집을 빌리는 기간 동안 차용인은 그 재산을 평화롭게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임대한 집의 완전한 향유를 방해하거나 또는 감소시킬지도 모르는 그 어떤 분명치 않은 두통거리에 대해 차용인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법은 명료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난점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소송 의뢰인의 이야기를 확증할 만한 공술과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공술을 실증하기 위해 과학자들의 말을 어떻게 인용할 수 있을 것인가? 피치릴리 가족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본 뒤 변호사는 그 사건을 맡아 자신의 솜씨를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그는 신화의 기원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심령술의 일반적인 역사를 읽어보았다.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수도의 신비를 비롯하여 권위 있는 전문가가 저술한 책을 읽으면서 가장 회의적인 과학자들조차 이른바 영적 현상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힘이 솟았다. 피치릴리가 아니라 유명한 과학자들이 영적 현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문제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의 신념은 점점 굳어졌고 더불어 심령술의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과거 오랫동안 그가 걸어온 변호사로서의 길은 비록 거창하고 수입은 좋았지만 자신이 원하던 지적 욕망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사후 문제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취급함으로써 하나의 출구가 자기 앞에 뚫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거창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한순간이나마 살아 돌아와 육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 피치릴리는 거의 매일같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와서 사건을 의논했다. 아직도 그 사건을 연구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당신들을 잊지는 않을 것이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깡그리 잊고 있었으며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사건들을 연기시켰고 심지어 새로 찾아오는 소송 의뢰인들과의 면담조차 거절했다. 이제 그는 조심스럽게 피치릴리의 사건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그런데 출발에서부터 한 가지 중대한 걸림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책에서 읽은 모든 실험에서 보면 귀신의 존재는 매개물을 통해서만 나타났다. 그렇다면 피치릴리의 가족 중에 하나가 매개물임에 틀림없으며 귀신이 나온다는 그 두통거리는 그 집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한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셈이 된다. 이것은 사건 전체가 뒤집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피치릴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매개물이라면 왜 전에 살던 집에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귀신은 특정한 집에만 산다는 일반적인 믿음에는 어떤 근거가 있음이 분명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이 사건은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증인들은 소송 의뢰인들의 진술을 확증하지 않았던가. 그는 생각했다. 매개물이 있든 없든 귀신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직접 피치릴리의 집을 찾아가 강신술의 힘을 빌려 내 눈으로 진실을 파악하자. 피치릴리의 가족들은 그의 제안에 깜짝 놀라면서 그런 실험이라면 관여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지만 변호사는 사건을 위해 그 실험은 유용하며 심지어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고 주장하여 결국 강신술을 시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티니나가 강력한 매개물임이 금방 드러났다. 그리하여 기쁨에 넘친 준모는 그동안 책을 통해서밖에 알지 못하던 그 놀라운 계시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피치릴리 사건은 사실상 깨졌지만 변호사 자신의 사후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풍부해져 그는 미친 듯이 기뻐했다. 그라넬라에게 승소시켜 줍시다. 이게 무슨 상관 있소? 우리들 앞에 나타난 불멸의 영혼의 계시가 보이지 않소. 그러나 변호사가 불멸의 영혼에 그렇게 열광적이라고 하여 피치릴리 가족이 그 대열에 끼어들 수는 없었다. 그들은 변호사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실험이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다. 그들은 그라넬라의 귀신을 피하려다 변호사의 마수에 걸려든 것이다. 그보다 더 지독한 일이 또 있을까? 그는 그들을 영원히 파멸시켜버릴 것인가? 그들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 사건은 그러한 결말을 가져올 게 뻔했다. 겁내지 마시오. 변호사가 경멸하듯 말했다. 나를 어린애로 아시오? 당신들은 나를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대하고 있는 거요.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무렵에는 그 집의 이상한 골칫거리를 어떻게 변호할지 알게 될 것이오. 사실 그는 그 골칫거리가 특별한 매개물로 해서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탓으로 나타났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기에 그 사건은 처음부터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는 예기치 않게 과장된 신앙을 선언함으로써 법정과 동료들과 방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심령수를 두고 휴머니티의 새로운 종교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놀라운 심령술의 현상에 관해 아주 극적인 웅변을 쏟아놓았고 방청객들은 그의 말에 정신없이 귀를 기울이며 넋을 잃었다. 그러나 지극히 이성적인 법정은 그의 소송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현대과학은 일찍이 심령술에서 야기된 불확실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물질적 실체도 없이 떠도는 귀신에 대해
집주인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또한 귀신을 어떻게 법이 규정하는 바대로 골칫거리로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귀신을 좌우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미치는 일이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귀신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었다. 법정은 변호사의 능란한 변호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직도 변호사의 능란한 변호의 넋을 잃고 있던 방청객들은 원고 승소라는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법정에서 용솟음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던 변호사는 소송 의뢰인들과 함께 법정을 뛰쳐나가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방청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복도 저편에서는 굳건하고 사납게 생긴 집주인 그라넬라 씨가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방청객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그 귀신이 나오는 집에서 혼자 밤을 새우더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피치릴리가 그토록 나쁜 소문을 냈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하인마저 자신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 밤에는 자신이 혼자서 그 집에 가서 자겠다고 말했다. 누구든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 집으로 찾아오시오. 그러면 사실이 어떻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이오. 그라넬라의 집은 바람의 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언덕 막바지에 있었다. 그 집은 꽤 넓은 터에 외따로 서 있었으며 가끔 마부가 밤을 지새우며 노새와 마차를 내다보곤 하는 다 쓰러져가는 헛간한 채가 있을 뿐이었다. 밤이면 어둑한 석유 등불만이 흐릿하게 그 넓은 집을 비추고 있었지만 문이 저쪽 편으로 몇 걸음만 내려가면 주민들이 조밀하게 들어차고 끝없이 늘어선 많은 집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따라서 밤이면 약간 쓸쓸하고 음침하기는 했어도 그런대로 공기 좋고 자유로운 곳이었다. 피치릴리네가 떠나고 난 뒤 그라넬라는 그 집에 다시 도배를 하고 칠을 했다. 그라넬라는 집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느라 아낌없이 돈을 투자했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보기는 했지만 선뜻 흥정하는 사람이 없었고 빌리겠다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어쨌든 그는 큰 소리를 친 대로 철침대와 옷장, 세면대, 몇 개의 의자 등을 가져다 놓고 해가 질 무렵 이웃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저 권총 두 자루는 뭐하러 차고 있지? 이웃 사람들은 그라넬라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큼직한 총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강도가 그 집에 들어와 협박을 했다면 모를까? 귀신이 나타났다면 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라넬라는 과연 두려워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줄곧 웃고 있던 그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가 귀신과 심령술에 대해 짓거린 내용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 집은 유난히 적적하고 음침해 보였다. 몇 개의 빈 방을 지나 그는 자신이 가구를 들여놓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벽 위에 비치는 엄청나게 큰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 손으로 가린 불꽃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촛대를 옷장 위에 올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땀이 온몸을 흠뻑 적셨다.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나? 집에서 하듯 문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문을 걸기 전에 왜 창문을 살짝 열고 발코니로 나가지 않는가? 방 안은 굉장히 무더웠다. 그리고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가지고 온 보따리에서 침대 시트를 꺼내 매트리스 위에 깔았다. 그때 문 쪽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듯 했다. 그러자 면도날로 그리듯 허리깨로 전율이 훑어내려갔다. 누굴까? 철침대의 손잡이가 벽에 부딪혔는지도 모른다. 그는 기다렸다. 무서웠다. 정적. 그 정적조차 꼭 살아있는 듯 했다. 그는 몸을 가누고 권총 한 자루를 뽑아들었다. 그리고 다른 손에 촛불을 들고 문을 밀며 소리쳤다. 누구야? 아무도 없었다. 조용했다. 그는 살며시 문을 더 열었다. 방에는 장식하는 사람이 두고 간 사닥다리가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노크 소리는 침대의 손잡이 때문임이 분명했다. 그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와 발코니로 나갔다. 씩씩씩. 빌어먹을 놈의 박쥐. 물론 촛불의 빛에 이끌려 날아온 것이다. 그라넬라는 어둠 속에서 퍼덕이는 작은 등불을 지켜보며 웃었다. 그런데 침실에서 새로 들려오는 찌걱거리는 소리에 그는 다시 펄쩍 뛰었다. 제기랄. 새로 도배한 벽지가 사람을 놀리려 하다니. 그는 다시 웃었다. 그러나 방 안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을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 사로잡았다. 거대한 흰 혓바닥이 옆방에서 침실 마룻바닥으로 쭉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빌어먹을 일꾼이 계단 위에 남겨두고 간 두루마리 벽지가 저절로 풀려 악마의 혀처럼 문으로 뻗어나온 것이다. 그라넬라는 이제 지긋지긋해졌다. 그는 창문을 닫고 모자와 촛불을 움켜쥐고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집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벽을 따라 살금살금 걸어가 마을을 향해 얼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내가 어리석었지. 먼저 눈에 익혀두지 않고 곧바로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실수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내일 밤에 다시 오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가 그 집에서 달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자고 있던 마부 하나가 벽에 붙어 살금살금 걸어 나오는 그를 목격했던 것이다. 그 마부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웃 사람들은 변호사 준모에게 알렸다. 준모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지. 그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여러분에게 맹세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조만간 그라넬라 자신이 증거가 되어줄 것이오. 자, 우리 모두 함께해 봅시다. 그리하여 그날 밤 덫이 놓여졌다. 변호사와 믿을 만한 사람, 대여섯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잠복하게 된 것이다. 준모가 친구들과 더불어 오랫동안 지킨 끝에 마침내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한 손에는 구두를 들고 다른 손에는 미처 단추를 끼지 못한 바지를 움켜쥔 채 맨발로 나타난 그라넬라를 발견한 그날 밤만큼 위대한 직업적 승리를 그의 생애에서 거둔 적은 없었다. 그는 마치 도둑처럼 그 집에서 기어나와 달아나려 했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뛰어나간 준모는 호랑이처럼 그를 덮쳤다. 안녕하슈, 그라넬라 씨. 산책을 즐기시는 중인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대여섯 명의 사나이들이 가련한 그라넬라를 둘러싸고 빙글거리며 웃더니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자, 이 늙은 바보 영감. 그래, 이제는 불멸의 영혼을 믿으시오. 재판은 당신에게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래, 어느 쪽이 옳소? 말해요. 말해. 대체 무엇을 보았소? 말하란 말이오. 무엇을 보았소?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다. 울먹이며 떨고 있는 그라넬라는 가련하게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이다. 심층 해설입니다. 루이지 피란델로의 이 소설은 덫에 걸린 생쥐라는 매우 강렬하고 인상적인 은유로 시작됩니다. 생쥐는 자신이 덫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절망적으로 출구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발버둥 치다 파멸을 맞이합니다. 작가는 소송이라는 제도적 장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이 가련한 생쥐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스스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실상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불안과 집착의 덫에 갇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철저하게 소모되고 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서늘하고도 철학적인 도입부는 앞으로 펼쳐질 촌극이 단순한 귀신 소동을 넘어 인간 본성에 내재된 근원적인 두려움과 어리석음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임을 암시합니다. 이야기의 주된 배경이 되는
무더운 8월의 변호사 사무실은 그 자체로 인간의 욕망과 고통이 뒤엉킨 하나의 지옥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더위와 권태,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소송 의뢰인들은 서로에게 증오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고통만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여기며 변호사라는 구원자가 자신에게만 온전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친 듯이 서류를 베껴 쓰는 서기와 쉴 새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변호사의 어린 아들은 이 공간이 지닌 혼란스럽고 부조리한 분위기를 한층 짙게 만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과 철저히 단절된 채 오직 자신의 불행에만 매몰되어 파리와 같은 성가신 존재들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로 얽힌 현대사회의 삭막한 단면을 작가 특유의 예리한 시선으로 포착해낸 훌륭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숨 막히는 공간에 유독 눈에 띄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울한 비탄에 잠긴 아버지 피치릴리 세라피노와 사나운 표정의 억센 아내, 그리고 마르고 창백한 딸입니다. 이들의 묘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서글픈 희극을 연상시킵니다. 무거운 짐에 짓눌린 듯한 아버지와 온몸을 금부치로 휘감은 어머니의 기묘한 부조화는 이 가족이 품고 있는 사연에 대한 호기심을 극대화합니다.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과 태도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다른 의뢰인들이 조바심을 내며 자신의 차례를 다투는 동안에도 그들 세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양보하며 자신들의 끔찍한 생각에만 깊이 골몰해 있습니다. 피치릴리 가족의 이러한 침묵과 기다림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독자의 긴장감을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마침내 변호사 준모와 마주 앉은 가족은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사연은 매우 기이하고 황당합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집을 비웠으며 그로 인해 계약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불법적인 영업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의심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변호사의 얄팍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석 달 동안 살았던 집에서 끔찍한 귀신의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사실적인 언어가 오가야 할 변호사 사무실의 책상 위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포가 덜미를 잡듯 쏟아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가족이 증언하는 귀신의 행적은 거창하거나 장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소박한 사물들에 깃들어 있습니다. 길거리의 소년들처럼 방 안을 거꾸로 돌아다니는 의자나 허공을 날아다니는 바늘꽂이, 그리고 삐걱거리며 깔깔대고 웃는 옷장과 처참하게 찌그러져 버린 은골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경험한 공포는 생활 공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상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골무가 천장에 부딪혔다 떨어지며 기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대목은 공포를 넘어 일종의 섬뜩한 슬픔마저 자아냅니다. 피치릴리 가족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들고 변호사 준모는 이 어리석은 가족의 주장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실로 믿는 이들과 자신이 겪은 비이성적인 체험을 진실로 믿는 이들 사이에 팽팽한 인식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준모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내쫓으려 하지만 이내 이 황당한 사건 속에서 자신이 활약할 수 있는 기묘한 흥미거리를 발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법과 이성의 논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심령술이라는 비과학적인 영역을 끌어들여 재판정과 방청객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 너머에 존재하는 현상들을 장황하게 변호하며 극적인 웅변을 토해내지만 냉정하고 이성적인 법정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귀신은 집주인이 책임질 수 있는 골칫거리로 규정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은 집주인 그라넬라의 승리로 끝이 나고 법정은 이성적인 판단이 거둔 당연한 승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진정한 묘미는 법정 밖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집주인 그라넬라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방청객들 앞에서 오만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는 피치릴리 가족이 퍼뜨린 헛소문을 불식시키고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기 위해 하인조차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그 귀신 들린 집에서 밤을 지새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철저하게 이성에 대한 맹신과 타인의 두려움에 대한 오만한 경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커다란 총을 차고 당당하게 집으로 향하지만 그 화려한 거칠애 속에는 이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불안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빈집에 홀로 남겨진 그라넬라의 심리 변화는 작가의 치밀하고도 탁월한 묘사를 통해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낮 동안 그토록 당당했던 그의 이성은 낯설고 고요한 환경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에 놀라 눈을 피하고 침대 시트를 깔면서도 문 쪽에서 들리는 듯한 작은 소리에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무더위와 새롭게 칠한 페인트 냄새조차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공포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는 총을 뽑아 들고 허공을 향해 누구냐고 소리치지만 그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의 상상력입니다. 창문 밖으로 날아든 평범한 박쥐 한 마리와 벽과 침대 사이의 마찰음, 그리고 계단 위에 버려진 두루마리 벽지는 그의 극대화된 공포심과 결합하여 무시무시한 악마의 혓바닥으로 둔갑합니다. 그라넬라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조롱했던 귀신의 실체, 즉 스스로가 만들어낸 내면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오고 맙니다. 신발과 옷조차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허둥지둥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은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쉽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가 도망치는 길목에는 이미 변호사 준모와 동네 사람들이 그물처럼 덫을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랑이처럼 그를 덮친 준모는 한없이 가련하고 우스꽝스러운 몰골이 된 그라넬라를 향해 무엇을 보았느냐고 다그칩니다. 재판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하고 만 그라넬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울먹이며 떨기만 합니다. 이 결말은 단순히 집주인의 오만함에 대한 징벌을 넘어 인간의 얄팍한 이성과 논리가 지닌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법이라는 잣대는 그라넬라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원초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어떤 법전도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피치릴리 가족을 짓눌렀던 공포는 결코 허상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마음속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작가는 이 희극적인 소동을 통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실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조작될 수 있는 것인지를 꼬집습니다. 우리는 모두 덫에 걸린 생쥐처럼 자신의 좁은 시야에 갇혀 오직 내가 보는 세상만이 정답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벼이 여기고 나의 논리만이 완벽하다고 자만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면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귀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은 10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과학과 이성이라는 화려한 불빛 아래 숨어있는 현대인들의 불안과 허위의식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가는 인간의 우스꽝스러운 초상을 통해 역설적으로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위대한 문학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삶의 어두운 구석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까닭 모를 공포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라넬라처럼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을지
책을 덮은 후에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합니다.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루이지 피란델로의 소설은 인간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예리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제공된 텍스트를 심리학적, 특히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등장인물들이 겪는 사건들은 단순한 외부의 위협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억압된 불안, 죄책감, 그리고 맹목적인 욕망이 외부로 투사되어 만들어낸 거대한 심리적 환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쥐와 덫의 비유는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리학적 테마를 제시합니다.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쥐의 모습은 자신의 무의식적 충동과 탐욕에 이끌려 스스로 파멸의 함정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뼈아프게 조명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이 소송이라는 덫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인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내면의 작동 방식은 본능에 이끌려 절망적으로 쳇바퀴를 도는 쥐의 맹목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권태와 더위, 그리고 파리떼가 들끓는 변호사 준모의 대기실은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군상이 모여있는 심리적 연옥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이기적인 목적과 타인을 향한 증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독한 자기애적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서로를 향해 쏘아보는 증오의 시선은 타인을 철저히 잠재적 경쟁자이자 자신의 결핍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방어 기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숨막히는 대기실의 풍경은 억압된 감정들이 임계점에 달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무의식의 압력솥과도 같은 상태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의 억압적 공간 속에서 변호사 준모의 어린 아들은 대단히 흥미로운 심리학적 상징체로 기능합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아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 즉 프로이트가 명명한 이드의 완벽한 현현입니다. 점잖은 체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려는 어른들, 즉 의뢰인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아이의 맹랑한 질문들은 그들이 감추고자 하는 위선과 내면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아이가 툭툭 던지는 질문 앞에서는 그 어떤 권위적인 의뢰인도 당황할 수밖에 없으며 변호사인 아버지가 등장할 때마다 서기의 다리 사이로 숨어버리는 아이의 행동은 강력한 초자아이자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의 법 앞에서 끊임없이 숨어들면서도 결코 소멸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무의식의 교묘한 속성을 보여줍니다. 이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공간 속에서 유독 조바심을 내지 않고 앉아있는 세 사람, 즉 피치릴리 일가에 대한 분석은 이 소설의 심리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겉보기에 이들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신체적 묘사와 행동 양식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 콤플렉스와 방어 기제의 산물입니다. 60줄에 들어선 아버지 피치릴리는 우울한 비탄에 잠겨 머리를 푹 숙이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엷은 회색의 사팔뜨기 눈은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인지적 왜곡을 겪고 있는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경제적, 심리적 압박감은 그를 철저히 거세된 남성성, 즉 무기력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마라로는 우둔해 보이지만 억센 몸집과 사나운 표정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온몸을 금붙이로 휘감고 있습니다. 이 기괴한 부조화는 그녀의 심각한 심리적 결핍과 방어 기제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그녀가 치장한 과도한 금기고리와 목걸이, 반지들은 부의 과실하기보다는 내면의 거대한 불안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갑옷입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질적인 가치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남몰래 행했던 푼돈놀이, 즉 고리대금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남편이 철저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아내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식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쥐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내면에는 타인을 착취한다는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자리 잡았을 것이며, 이 죄책감은 그녀를 더욱 과민하고 사납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창백하고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딸 티니나 역시 아버지와 같은 사팔뜨기 눈을 가짐으로써 부모의 왜곡된 심리 구조와 불안을 고스란히 대물림받은 나약한 자아를 상징합니다. 이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서로를 지탱하는 모습은 개별적인 주체로서 서지 못하고 서로의 병리적인 심리에 의존하여 간신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병든 가족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피치릴리 가족이 준모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귀신의 실체는 심리학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한 투사의 결과물입니다. 투사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불안, 죄책감, 혹은 수용 불가능한 충동을 외부의 대상이나 현상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강력한 자아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들, 즉 거꾸로 서서 돌아다니는 의자, 날아오는 바늘꽂이, 깔깔거리고 웃는 옷장 등은 결코 초자연적인 악령의 소행이 아니라 그들의 억압된 가족 내부의 갈등과 아내가 저지른 은밀한 부도덕함, 푼돈놀이에서 비롯된 징벌적 초자아의 환영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귀신의 행동이 매우 일상적이고 가정적인 사물들을 매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자는 가정 내에서의 자리, 즉 권위와 안정을 상징하지만 그것이 뒤집혀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 가정 내의 질서가 이미 처참하게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딸의 응골무가 천장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져 찌그러지는 현상 역시 나약하고 의존적인 딸이 느끼는 무의식적인 공포와 부모의 억압적이고 비밀스러운 세계 안에서 자신의 순수성, 할머니의 선물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상실감의 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옷장에서 들려오는 깔깔거리는 비웃음 소리는 그들의 부도덕함과 우스꽝스러운 자기기만을 조롱하는 양심의 소리, 혹은 그들 내면에 자리 잡은 징벌적 초자아의 폭력적인 청각적 환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삶의 파탄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에 이 모든 불안의 원인을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외부 공간으로 전가해버립니다. 이는 지극히 신경증적인 증상으로 가족 전체가 하나의 망상을 공유하는 공유 정신병적 장애의 양상마저 띠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정신과 의사에게 가보라고 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병리적 상태를 정확히 찌른 지적이었으나 그들은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자신들의 환영을 진짜라고 우깁니다. 불안이 클수록 방어 기제는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악을 쓰는 아내의 모습은 자신의 환상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반증합니다. 이러한 피치릴리 가족의 집단적 신경증을 대하는 변호사 준모의 심리와 태도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병리성을 보여줍니다. 준모는 소송 의뢰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거나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대신 철저히 자신의 직업적 성공과 자기 도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처음에는 귀신 이야기를 듣고 역정을 내며 그들을 쫓아내려 했던 준모는 그것이 증거와 증인을 통해 법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순간 태도를 바꿉니다. 그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허무맹랑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이 기괴한 사건을 자신이 멋지게 변호함으로써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방청객들을 매료시키려는 거대한 나르시시즘의 발로에서 사건을 수임합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령수를 휴머니티의 새로운 종교라고 칭송하는 과장되고 극적인 연기를 펼칩니다. 이는 철저히 계산된 자기적인 열정이며 타인의 절박한 고통, 비록 그것이 환각일지라도 을 자신의 영웅적 자아상을 구축하는 데 착취하는 사이코패스적 냉혹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패소를 선언했을 때 준모가 분노하며 방청객들의 갈채를 유도하는 모습은 그가 진실의 규명이나 의뢰인의 구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대중의 시선과 박수를 통해 자신의 비대해진 자아를 승인받고자 하는 관종적이고 연극성 인격장애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에게 소송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타인을 쥐와 같이 덫에 가두고 지배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가학적인 유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서사의 중심은 집주인 그라넬라의 심리적 붕괴 과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라넬라는 겉으로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이성적이며 물질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는 속물적인 인간형의 전형입니다. 그는 귀신의 존재를 코웃음치며 부정하고 세입자들이 퍼뜨린 나쁜 소문 때문에 자신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것에만 분개합니다. 그는 법정에서 승리한 후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하며 권총을 차고 홀로 귀신 들린 집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에 해당합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도사리고 있지만 이를 부정하고 억압하기 위해 겉으로는 더욱 과장되게 용감한 척, 폭력적인 무기 권총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권총은 그의 남성성과 권력, 물리적 힘을 상징하는 방어 기제이지만 인간 내면의 무의식적인 공포 앞에서 물질적 무기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밤이 되어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그라넬라의 심리 변화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했던 현대인의 자아가 어떻게 어둠과 고립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지를 완벽하게 묘사하는 심리 스릴러의 극치입니다. 낯설고 음침한 공간, 촛불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신의 그림자, 페인트 냄새 등의 감각적 자극은 그의 억압되어 있던 불안을 서서히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프로이트는 운하임리해, 즉 두려운 낯설음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해야 할 집이나 일상적인 사물이 갑자기 기괴하고 낯설게 다가올 때 인간이 겪는 원초적인 공포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단장한,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집은 어둠이 내리자 그라넬라의 통제력을 벗어난 거대한 무의식의 미궁으로 변모합니다. 문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노크 소리를 철침대 손잡이가 부딪히는 소리라고 애써 합리화하려 하지만 이미 그의 신경은 극도로 곤두서 있습니다. 촛불에 이끌려 날아온 박쥐를 향해 권총을 빼들고 소리치는 그의 모습은 그가 맞서 싸우려는 대상이 실제하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증폭되는 공포의 투사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라넬라의 심리적 붕괴는 계단 위에 버려진 두루마리 벽지가 풀려 내려와 거대한 흰 혓바닥처럼 보이는 환각의 순간에 절정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시 현상, 즉 파레이돌리아를 넘어서는 깊은 심리적 상징성을 지닙니다. 악마의 혓바닥처럼 보인 벽지는 그라넬라의 내면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던 탐욕과 타인을 향한 착취의 본성이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는 환각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가 준모 변호사나 피치릴리 가족에게 퍼부었던 오만하고 도끼 어린 언어들이 거대한 혀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카르마적인 공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합리성이 만들어낸 얄팍한 방어벽이 무너진 순간, 그라넬라는 미지의 공포에 압도되어 이성의 끈을 놓고 파멸적인 퇴행 상태에 빠집니다. 구두를 한 손에 들고 바지단추도 채우지 못한 채 도망치는 그의 우스꽝스럽고 처참한 몰골은
문명과 사회적 지위라는 허울이 벗겨진 인간의 나약하고 원초적인 실체 그 자체입니다. 결국 이 소설의 결말에서 준모 변호사와 그의 일당들이 그라넬라를 벽에 밀어붙이며 가학적인 승리를 즐기는 장면은 인간 관계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폭력적이고 포식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암담하게 폭로합니다. 준모는 그라넬라가 무언가를 보았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를 덫에 걸린 쥐로 만들고 철저히 유린합니다. 여기서 진짜 유령, 진짜 괴물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과 공포를 자신의 승리와 유희의 도구로 삼는 준모의 가학성, 불안과 죄책감을 귀신으로 둔갑시켜버린 피치릴리 가족의 기만성, 그리고 물질주의적 오만함에 빠져 있다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공포에 잡아먹혀버린 그라넬라의 나약함입니다. 루이지 피란델로는 이 치밀한 심리극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억압된 욕망과 불안이 지어낸 귀신의 집 속에 살고 있으며 이성을 가장한 채 서로를 물어뜯기 위해 끊임없이 덫을 놓는 지독히도 병리적인 존재들임을 서늘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인물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심리적 맹점들은 끝내 해소되지 못한 채 타인을 향한 파괴적인 결말로 치달으며 독자로 하여금 인간 본성의 깊숙하고 어두운 심연을 뼈저리게 대면하도록 이끕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설 추천입니다. 루이지 피란델로의 워귀신의 집봇을 흥미롭게 읽으셨다면 이와 유사하게 인간 내면의 불안과 투사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공포를 치밀하게 다룬 헨리 제임스의 중편 소설 웽나사의 회전이웃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두 작품 모두 귀신 혹은 유령이라는 초자연적인 소재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억압된 심리와 무의식이 어떻게 외부 세계를 왜곡하고 파괴적인 환상을 창조해내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문학적, 심리학적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대사의 회전은 외딴 시골 저택의 젊고 감수성이 예민한 가정교사가 두 명의 어린 남매를 돌보기 위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정교사는 저택에 머무는 동안 전임 가정교사였던 제슬 양과 하임 피터 퀸트의 유령을 목격하게 되고 이 사악한 유령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려 한다고 굳게 믿으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박적인 사투를 벌입니다. 피란델로의 소설에서 피치릴리 가족이나 그라넬라가 자신들의 내적 불안과 죄책감을 의자나 옷장, 벽지와 같은 사물에 투사하여 귀신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제임스의 소설 속 가정교사 역시 자신이 목격하는 유령이 과연 실제하는 악령인지 아니면 억압된 성적 욕망과 젊은 고용주를 향한 짝사랑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비롯된 극도의 신경쇠약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망상인지 끊임없는 모호함 속으로 독자를 밀어넣습니다. 이 작품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자가 소설을 읽는 내내 텍스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매력적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귀신의 집밭에서 변호사 준모가 의뢰인들을 대하는 가학적인 시선이나 집주인 그라넬라가 어둠 속에서 스스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과정을 지켜볼 때 독자가 느끼는 지적 통찰의 쾌감과 서늘한 공포감이 익전회사의 회전에서는 가정교사의 병적인 집착과 관계로 인해 아이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통해 한층 더 깊은 심리적 전율로 다가옵니다. 유령이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그러진 마음속 풍경이 외부로 발현된 거울과도 같다는 묵직한 주제의식은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읽었을 때 인간 내면의 미궁을 탐험하는 훨씬 더 풍성하고 압도적인 독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초자연적 현상 너머에서 요동치는 인물들의 위태로운 방어 기제와 불안의 메커니즘을 비교하며 읽어보신다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나약함과 심리적 기만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